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자식들 다 키워놓고 받는 칠순상 앞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김만석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한정식집, 노란 조명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과 한정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만석 씨는 자식들이 끼워준 커다란 금반지가 어색한지 자꾸만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립니다. 평생 노가다판에서 흙먼지 마시며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오늘따라 참 작아 보입니다. 야들아, 뭘 이런 데를 다 예약했냐? 돈도 아까운데 그냥 집에서 대충 먹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오늘만큼은 최고로 대접받으셔야죠. 그럼요, 아버님. 영훈 씨가 아버님 건강검진이며 뭐며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근데 아버님, 저희가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살고 계신 단독주택 말이에요. 요즘 종부세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뜯겨요. 차라리 지금 영훈 씨 명의로 넘기시면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궁전 같은 집에서 왕처럼 모실게요. 저희 효도할 기회 좀 주세요. 네. 만석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며느리의 살가운 손길, 왕처럼 모시겠다는 그 한마디가 평생 외로웠던 노인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 너희가 오죽 알아서 잘하겠냐. 명의가 뭐 중하겠어. 내 새끼들이 최고지. 하지만 만석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먹은 소갈비찜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독배였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입가에 번진 그 미소는 효도의 기쁨이 아니라 사냥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빛바랜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눅눅한 법무사 사무실. 만석 씨는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집 문서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져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묻습니다. 어르신, 증여 확실합니까? 나중에 되돌리기 아주 힘듭니다. 아, 선생님. 저희 가족끼리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아버지, 여기 인감 찍으시면 돼요. 여기요. 영훈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바심이 나는 거죠. 만석 씨는 인감 도장을 꺼냅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팠던 그 도장입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누르는 순간 쩍하고 도장 찍히는 소리가 마치 만석 씨의 가슴뼈가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제 정말 다 된 거냐? 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얼른 집으로 가요. 지영이가 잔뜩 음식 해놓고 기다려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영훈 씨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볍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는 손길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지만 화장실에 잠시 들르겠다던 아들이 한참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만석 씨가 화장실 근처로 다가갔을 때 닫힌 문틈 사이로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자기야. 방금 찍었어. 이제 진짜 내 거야. 그 노인네 의심도 안 하더라고. 야, 이제 그 낡은 주택 팔아치우고 우리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가자. 아버지는? 걱정 마. 요양원 적당한 데 알아봐 놨어. 순간 만석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 노릇하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노인네와 요양원이라는 단어. 만석 씨의 눈앞이 핑글핑글 돕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장실을 나오며 다시 천사 같은 얼굴로 웃습니다. 아버지, 왜 안 가고 서 계세요? 가요. 만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꿈이길 바랐겠죠. 하지만 영훈 씨의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문자 알림음이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은하게 감돌던 사람 온기는 사라지고 며느리 지영 씨의 서늘한 눈총만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를 본 만석 씨는 숟가락을 들여다 멈칫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영광 굴비와 소고기 묵국이 놓여 있는데 만석 씨 앞에는 어제 먹다 남은 듯한 식은 김치찌개와 대가리만 남은 굴비 한 조각이 전부입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투정이라니. 영훈아, 나도 이 굴비 한 점만. 아버지, 콜레스테롤 높으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채소 위주로 드세요. 지영이가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식단 짠 거예요. 만석 씨가 용기를 내어 굴비 쪽으로 젓가락을 뻗자 며느리 지영 씨가 탁 하고 젓가락을 쳐냅니다. 아버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이제 이 집 우리 명의잖아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상전 모시듯 해야 해요? 눈치껏 좀 드셔야죠. 눈치껏. 30년 넘게 잃고 온 내 집에서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밥 한 술을 떠야 하는 신세. 만석 씨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집니다. 영훈 씨랑 상해 끝냈어요. 애들도 이제 공부방 따로 필요하고 저기 경기도 외곽에 공기 좋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짐은 제가 다 싸놓을게요. 실버타운?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그 요양원입니다. 만석 씨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놈들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이미 이 집은 남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지만
만석 씨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 씨가 시장에 나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낯선 가구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안방에 있던 만석 씨의 낡은 자개장과 이부자리가 거실 한복판에 짐짝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왜 내 짐이 여기 나와 있어?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먼지 나니까 저쪽으로 좀 가 계세요. 애들 이제 중학생 되는데 공부방 하나는 제대로 있어야 하잖아요. 아버님 혼자 그 큰 안방 쓰시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영 씨는 만석 씨의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쫓듯 손짓할 뿐이죠. 만석 씨의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과 아내가 남긴 유품 같은 사진첩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만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집어들자 지영 씨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 낡은 것들 곰팡이 냄새나요. 버릴 건 좀 버리세요. 이제 아버님은 저기 세탁실 옆 창고방 쓰시면 돼요. 거기도 아늑하고 좋아요. 세탁실 옆 창고방. 볕도 들지 않고 퀴퀴한 곰팡이 꽃이 피어있는 사람 하나 겨우 누울 공간입니다. 만석 씨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평생 등을 두드려주던 아들의 집이 이제는 만석 씨의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창고방 구석, 며느리가 버리려고 내놓은 종이 박스, 틈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낯선 서류 뭉치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만석 씨는 도망치듯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벽지 냄새와 뜨끈한 장판 열기가 가득한 그곳만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평생 동네 친구였던 김 씨가 만석 씨의 퀭한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찹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집 줬다더니 밥은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데. 내 건강 생각해서 고기도 안 준다니까. 만석 씨의 말에 경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의 아들이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소문, 그리고 만석 씨가 창고방으로 쫓겨났다는 소문까지도요. 김 씨가 만석 씨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제 자네 아들이 부동산에서 웃으면서 계약금 얘기하는 거 내 눈으로 봤네. 자네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 팔아서 아파트로 갈아탄다더군. 자네 증여할 때 뭐 써둔 거 없어? 요양원 매매. 가슴 속에서 천둥이 칩니다. 만석 씨는 그제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영훈 씨가 서두르던 모습, 화장실에서의 통화 내용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었는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 씨는 결심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노라고. 그런데 대문을 열자마자 현관문 앞에 놓인 커다란 이삿짐 상자들이 만석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 저녁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만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번호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평소 듣던 띠리릭 소리가 아닙니다. 삐비빅,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훈아, 지영아, 나다. 문 좀 열어다오. 번호가 안 맞는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실의 밝은 불빛과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만석 씨의 얇은 셔츠를 적시고 차가운 빗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한참 뒤 술에 취한 아들 영훈 씨가 문을 빼꼼히 엽니다. 아, 아버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이웃들 잠 다 깨겠네. 번호가 왜 바뀌었냐? 비 좀 피하자, 영훈아. 아버지, 저희 오늘 집 내놨어요. 이제 여기 아버지 집 아니잖아요. 짐은 저기 지하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요양원 차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곱게 좀 계세요. 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비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만석 씨의 어깨가 떨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얻은 것은 차가운 빗방울 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오열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지하 창고, 짐 속에 섞여 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빗물에 젖어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 수첩은 만석 씨가 치매가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지하 창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만석 씨는 며느리가 던져주었던 브로슈어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기 좋은 실버타운이라던 그곳. 돋보기를 꺼내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만석 씨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집니다.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사실상 강제 수용시설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브로슈어 뒷면에 휘갈겨진 아들의 메모였습니다. 6개월 입소 시 추가 할인, 사망 시 장례 대행 옵션. 이놈들, 내 목숨값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구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집을 판 돈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설계하면서 말이죠.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고 그 안에 적힌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수십 년 전 만석 씨가 막노동하며 번 돈으로 사법고시 비용을 대주었던 이제는 거물이 된 어느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빗물에 흠뻑 젖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살림에 오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던 막내딸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통곡하며 안깁니다. 아빠,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까 집 앞에서 다 봤어. 아빠, 나랑 가자. 나 우리 집 월세방이라도 아빠 모실 수 있어. 오빠한테 다 돌려달라고 하자, 아빠. 정희야,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늙은이를 왜 찾으러 왔어? 정희는 자신의 얇은 겉옷을 벗어 아버지에게 입혀줍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딸의 눈물. 만석 씨는 결심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유일하게 진심으로 울어주는 이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요. 정희야, 울지 마라. 이 아비가 아직 죽지 않았다. 너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서류 하나만 챙겨서 누구 좀 만나고 와라. 만석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만석 씨가 딸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증여 전 작성했던 기밀 조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 씨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들 내외 앞에 섰습니다. 요양원 차가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리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요. 영훈아, 지영아, 내가 다 잊어주마. 집 명의만 다시 내 앞으로 돌려다오. 그럼 너희랑 여기서 같이 살면서 내 재산 한 푼도 안 아끼고 다 줄게. 제발 이 아비를 버리지는 말아다오. 아버님, 치매가 정말 심해지셨나 봐요. 무슨 명의를 돌려달래요?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건데. 아유, 영훈 씨. 차 왔나 봐. 빨리 집 날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요양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좋아요. 거기 가시는 게 더 행복하신 거예요. 아들의 차가운 등 뒤로 만석 씨의 마지막 자비가 사라집니다. 만석 씨는 눈물을 닦으며 주머니 속의 수첩을 꽉 쥡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심판뿐입니다. 그래. 너희가 내민 게 법이라면 나도 법으로 답해주마. 이 집 너희가 절대 못 가져간다. 아들 내외가 비웃으며 만석 씨를 끌어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가 김영훈 씨 댁 맞습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는 바로 만석 씨가 연락했던 박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황하는 아들 내외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김만석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부로 김영훈 씨에게 행해진 부동산 증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증여가 끝났는데 무슨 무효예요? 당신 뭐야? 어르신이 증여 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하신 부담부 증여 계약을 위반하셨더군요.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고 학대하지 않으며 거주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녹취와 요양원 강제 입소 증거, 식사 차별 영상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몰랐습니다. 만석 씨가 창고방으로 옮겨지던 날, 그 낡은 라디오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의 독설과 아들의 방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아들 내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 그리고 영훈 씨, 이 집을 담보로 사채 쓰신 거, 그 채무도 이제 큰일 나셨네요. 사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지영 씨가 아들의 멱살을 잡습니다. 사실 아들 영훈 씨는 아버지가 넘겨준 집을 담보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가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담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망한 행위가 인정되면 증여는 즉시 취소됩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다시 김만석 어르신입니다. 영훈 씨, 당신은 이제 집 주인이 아니라 무단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야 할 사람은 만석 씨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아들 내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아들은 어제 빗속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집을 훔친 도둑놈뿐이야. 만석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평생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에게는 부모도 칼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만석 씨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는 경매 예고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빌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짐을 챙기기 바쁘고 아들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이 아버님 제대로 못 모셔서 그런 거 아냐. 나 이제 어떡해. 지영 씨는 이제 와서 남편을 탓합니다. 만석 씨는 그 아비 규환의 현장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안방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만석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진짜 집 문서와 함께 딸 정희의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 계약서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만석 씨에게는 자식들도 모르는 숨겨진 땅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만석 씨에게 숨겨진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지영 씨가 달려와 만석 씨의 발등을 붙잡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굴비 대가리를 던지던 그 손으로 말이죠.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기 경기도 땅만 팔아주시면 저희 빚 다 갚고 아버님 진짜 왕처럼 모실게요. 제발 저희 내쫓지 마세요. 왕처럼 모신다고? 내 밥상에 식은 김치찌개 올리던 내가. 지영아, 너는 왕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만석 씨는 미리 준비해온 요양원 브로슈어를 며느리 앞에 던집니다. 내가 나를 보내려던 그곳이다. 거기 시설 좋다며? 너희 부부가 거기 들어가라. 비용은 내가 딱 3개월치만 내주마.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조차 부를 돈이 없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주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석 씨는 대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자식이 보고 있다. 내가 나에게 한 짓을 내 자식도 똑같이 배우겠지. 그게 너에게 줄 가장 무거운 벌이다. 만석 씨는 아들 내외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만 했던 막내딸 정희를 불러 그 큰 안방을 내줍니다. 정희야,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석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씁쓸하신가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석 씨는 이제 딸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따뜻한 굴비 한 점을 딸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만석 씨는 비로소 환하게 웃습니다. 인생의 황혼, 가장 빛나는 평화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세월 한 줄입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은 하늘에 기록되지만 자식에게 준 재산은 땅에서 원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을 사람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조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세월 한 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